저는 그날 일본 요코스카 앞바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작전 통제실에서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수백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순간 한국 해병대 장교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지휘 방식은 너무 달랐고 자존심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부딪히며 긴장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과 한 남자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귀화와 결혼,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게 될 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레이첼 밀러 주일미군 제1해군함대 작전장교 대위였습니다. 2025년 10월 요코스카 기지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총괄 작전장교로 임명되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작전실에 들어가 모든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미 해군 12척, 일본 자위대 8척, 그리고 한국 해병대 증원부대 4척까지 총 24척의 함정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통제를 자부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작전 회의에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병대 박도현 대위가 제 작전 계획서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배치는 실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동맹국 장교가 제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대위님, 이 계획은 나토 표준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된 겁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은 이상이고 바다는 현실입니다. 조류와 기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30분 안에 대형이 무너집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 해군 마이클 해리스 중령이 냉소를 띤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위, 우리는 70년간 이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 시스템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박도연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곧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지를.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아까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존중이 아닙니다. 현실이 증명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훈련 첫날부터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마이클 중령은 모든 결정을 미군 중심으로 끌고 갔고 한국 측 의견은 번번이 무시됐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 중에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기 팀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갑판에서 박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대위님, 오늘 훈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밀러 대위님은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사고 없이 끝나는 것이죠. 박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전우가 살아 돌아오는 게 성공입니다. 매뉴얼대로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도연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단 한 번도 전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도현이 회의에서 침묵한 이유가 고집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작전실에서 마이클 중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대위, 한국 측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우리는 동맹이지만 지휘 체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훈련 3일째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예정된 위치를 이탈했고 한국 해병대 상륙정이 그 공간을 메웠습니다. 마이클 중령은 화를 냈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건 명령 위반입니다. 박도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전체 대형이 무너집니다. 현장 판단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부 승인을 받으십시오. 저는 그 순간 박도현의 표정에서 깊은 피로를 봤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의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박도현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만약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면 충돌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직의 일원이었고 마이클 중령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언제쯤 진실을 선택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훈련 5일째 해상 합동 상륙 모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모든 함정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32분 갑자기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해병대 상륙정 두 척과 연락이 끊긴 겁니다. 저는 즉시 백업 채널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뭡니까?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 상륙정 두 척 통신 두절입니다. 위치는 마지막 신호 기준 북위 35도 지점입니다.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십시오. 30분 내 복구 안 되면 철수 명령입니다. 그때 박도현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철수는 안 됩니다. 저 해역은 조류가 빠릅니다. 30분이면 표류 범위가 5km 이상 벌어집니다. 마이클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뉴얼은 사람을 구하라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면 안전하지만 사람을 잃을 수 있고 박도현의 제안을 따르면 위험하지만 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성민 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밀러 대위님, 상부 평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작전은 책임 문제가 됩니다. 최성민은 한국 합동작전 장교였지만 박도현과는 달랐습니다. 출세 지향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박도현을 견제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령님, 15분만 더 주십시오. 구조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클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통제하겠습니다. 대위님은 현장 구조를 맡아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매뉴얼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지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15분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박도현은 즉시 구조팀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해병대 고속정 한 척과 헬기 1대가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기상 데이터와 해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파고가 3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중령이 다시 압박했습니다. 밀러 대위, 기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수 명령을 내리십시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박 대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무전기에서 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실, 여기는 구조팀입니다. 표류 중인 상륙정 한 척 발견했습니다.
승무원 6명 전원 무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도현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상륙정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수색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기상 악화로 헬기 운용이 위험합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박도현과 구조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박대위,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도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파고 2.5m, 시정 3km입니다. 수색 가능합니다. 10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대위 10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수하십시오. 마이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밀러 대위,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령님. 7분이 지났습니다. 파고가 3m를 넘어섰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통제실, 기체 흔들림이 심합니다. 더 이상 적어도 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8분째 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실, 두 번째 상륙정 발견했습니다. 승무원 5명 전원 무사 구조 중입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조팀이 무사히 돌아와야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20분 후 박도현과 구조팀이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11명 전원 무사했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박도현을 기다렸습니다. 박도현이 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현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대위님이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 성공이 모두를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 후 24시간 뒤 공식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구조작전의 성공을 보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마이클 중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초기 대응의 문제였습니다. 미 해군의 신속한 판단과 백업 시스템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구조작전은 박도현과 한국 해병대가 주도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보고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작전은 한국 해병대 박도현 대위가 직접 지휘했고 마이클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밀러 대위, 총괄 지휘는 우리가 했습니다. 세부 실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이클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공을 미국 쪽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한국 측 성과를 축소하려는 겁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직의 논리가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그때 최성민 소령이 발언했습니다. 사실 박도현 대위의 판단에는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만약 기상이 더 악화되었다면 구조팀까지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최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한국 군인인데 왜 박도현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박도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박도현을 붙잡았습니다. 대위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사실을 말씀하셔야죠. 박도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밀러 대위님, 진실은 결과가 증명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합니다. 대위님의 공로인데. 박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우들이 살아 돌아온 게 중요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의감과 조직 논리 사이에서 저는 흔들렸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가 해야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 중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대위 훈련이 끝나면 하와이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보직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성공일까요? 저는 어느새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던 군인이 언제부터 조직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린 걸까요? 훈련은 계속됐지만 저는 박도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동맹국 장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이 저를 갑판으로 불렀습니다. 밀러 대위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은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고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3대가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우 3명을 업고 나오셨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혼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게 한국 해병 때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구하셨습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박도연에게 군인은 직업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전우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대위님은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을.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매일 힘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지킨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박도연을 봤습니다.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 원칙적이지만 인간적인 사람.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군인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어서 군대에 들어왔어요. 박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력이 목표였어요. 진급하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했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조직만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위님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구조작전 때 그걸 봤습니다. 조직보다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란해졌잖아요. 중령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박도연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밀러 대위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간 휴식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박도연은 저를 기지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밀러 대위님, 한국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치 정도는 먹어봤어요. 맵더라고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매운 거 말고 다른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도현과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저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놀랐습니다. 이게 다 무료인가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반찬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한국 식당의 정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수프 맛 같아요. 박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마음을 담아서 나눕니다.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식사를 하며 박도연은 부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가 생활이고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어릴 때 집 앞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생선 파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향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고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미국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곳,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저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 안 한 지 5년 됐어요. 서로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박도현은 아무 말 없이 제 잔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위님,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는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기 때문에 연결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박도현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이게 혹시 사랑의 시작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 중령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밀러 대위, 하와이 발령건 말입니다. 조기 발령이 가능합니다. 원하면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다음 달이요? 훈련은 아직 3주 남았는데요.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너무 가까워지면 경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박도현과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냥 동료로서 마이클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밀러 대위, 당신은 유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와이는 큰 기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박도현을 존중하는 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옳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성민 소령이 박도현을 작전 실패의 책임자로 내부 보고서에 올렸다는 겁니다. 통신장애 사고가 박도현의 사전 점검 소홀 때문이라고 왜곡한 겁니다. 저는 박도현을 찾아갔습니다. 대위님, 이거 아세요? 최 소령이 보고서를. 박도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통신장애는 기계 결함이었어요. 대위님 책임이 아니에요. 박도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최 소령은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과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싸우셔야죠.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엄청난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하와이 발령과 안정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박도현과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마이클과 충돌하게 됩니다. 제 경력에 타격이 올 겁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박도현이 억울하게 희생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출세일까요? 정의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그때 박도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 최종 합동 상륙 작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격과 상륙이 포함된 실전 수준의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총괄 지휘를 맡았고 박도현은 한국 측 선봉대를 이끌었습니다. 훈련 당일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강했습니다. 모든 함정이 위치를 잡고 작전 개시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포격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상륙정들이 해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15분 갑자기 일본 자위대 함정에서 긴급 신호가 왔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그 함정이 사격 훈련 구역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즉시 사격 중지. 모든 함정 대기 명령.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본 함정까지 거리 3km 조류 속도로 계산하면 20분 후 위험구역 진입이었습니다. 구조정을 보내면 15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박도현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통제실, 여기는 선봉대입니다. 저희가 가장 가깝습니다. 구조 투입 가능합니다. 마이클이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미 해군 구조정이 투입됩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구조정은 20분 걸렸습니다. 5분 차이였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대위 투입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이클이 화를 냈습니다. 밀러 대위 명령 위반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사람 목숨이 5분에 달렸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박도현과 한국 해병대 구조팀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12분 후 박도현이 보고했습니다. 일본 함정 도착, 승무원 15명 전원 무사, 예인 준비 중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3분 후 위험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훈련 종료 후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본 측 지휘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 해병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박도현 대위의 판단과 실행력이 우리 승무원을 구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2차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2번 모두 박도현 대위와 한국 해병대의 현장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최성민 소령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통신장애는 기계 결함이었으며 박도현 대위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식 수정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조직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훈련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마이클 중령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밀러 대위 하와이 발령은 취소됩니다. 대신 본국 행정보직으로 재배치됩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제가 마이클의 뜻을 거스른 대가였습니다. 중령님, 이해합니다. 마이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능했지만 조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밀러 대위님 들었습니다. 제 때문에 발령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 결정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대위님은 군인으로서 성공하실 분인데. 박도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최소령 같은 사람들이 진급하는 조직에서 저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새로운 길에 저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박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밀러 대위님, 아니 레이첼.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행정보직을 받는 것, 혼자 외롭게 사는 것,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박도현, 저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한국 문화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레이첼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가족이라고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박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력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레이첼,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을 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군인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게 현실적일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현, 저 한국 가겠어요. 당신과 함께. 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첼,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박도연의 가족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반갑게 인사하시는 부모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동생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귀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웠고 문화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과 가족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김나현. 한국인 김나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3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의 전우들이 축하해줬고 부산에서 온 친척들이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결혼 후 박도현과 저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해양안전솔루션 기업이었습니다. 박도연의 현장 경험과 제 작전 시스템 지식을 결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 자본금 5천만 원.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첫 계약은 부산항만공사였습니다. 소형 선박 안전 관제 시스템을 납품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문이 났고 다른 항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으로 확대됐습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10억, 30억, 50억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딸을 안고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해외로도 진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경력도 불확실하고 미래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한 기업인이었고 행복한 엄마였고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라현, 후회하지 않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사회공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해양안전교육, 어촌 지원, 퇴역 군인 재취업 프로그램. 받은 만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딸 서연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엄마 아빠와 눈을 맞추며 웃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김나현이었습니다. 레이첼 밀러는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박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라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도연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한미 해양 안전 협력 프로젝트 자문위원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었습니다. 도현, 이거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라현,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한국인 김나현으로서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진행하고 한국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미국 측은 동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해군을 연결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평등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마이클 해리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소장으로 진급한 마이클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밀러 대위, 아니 김나현 대표님이시군요. 저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후회 없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도현과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코스카에서 박도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출세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가족을 줬고 사랑을 줬고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합니다. 미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서연이에게 두 나라의 가치를 모두 가르치고 싶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도전 정신, 한국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그날 밤 딸을 재우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후회 없이 사는 사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박도현이 옆에 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를 만난 것, 함께 선택한 것, 이렇게 행복한 것. 박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현,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레이처스 밀러에서 김나현으로, 미국 군인에서 한국 기업인으로, 혼자에서 가족으로. 선택이 인생을 바꿨고 용기가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후회는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저는 여전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으니까요. 박도현이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정말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요코스카 앞바다에서 박도현과 처음 충돌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매뉴얼만 믿고 시스템만 신뢰하고 사람은 보지 못했던 저. 박도현은 제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서연이를 보면 신기합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와 박도연의 사랑에서 태어났다는 게.
서연이는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맘이 하고 부를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납니다. 이 아이는 두 세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 겁니다. 저처럼 선택에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서연이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자주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엄마, 정직한 엄마,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엄마,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엄마. 박도현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박도현과 함께 사는 매일이 배움입니다. 박도현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침마다 제 커피를 먼저 내려주고 서연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퇴근하면 제일 먼저 오늘 힘들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가끔 박도연의 부산 집에 갑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십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서연이 돌보는 법을 알려주시고 라연아,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하고 웃으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뭉클합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저를 낳아준 부모님은 제게 몸을 주셨지만 이 가족은 제게 집을 주었습니다. 돌아갈 곳, 기다리는 사람들, 저를 필요로 하는 곳.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 높은 기준, 끊임없는 혁신.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변화할까?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나라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다시 가난해진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 열정을 존중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을 보면 감동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 한국 기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게 이들의 동력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기술이 한국 시스템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게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한국 기업의 대표로서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마이클 소장을 다시 만났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밀어냈기에 저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하와이로 갔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중령쯤 진급해서 회의실에 앉아 있겠죠. 혼자 아파트에 살면서 주말마다 심심해하고. 그게 나쁜 삶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직 발음이 어색하고 문법이 틀릴 때가 많지만 사람들은 이해해 줍니다. 김 대표님 한국말 정말 많이 느셨어요 하고 칭찬해 줍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한국 문화도 배웁니다. 명절에 세배하는 것, 어른께 두 손으로 물건 드리는 것, 식사할 때 어른 먼저 수저드는 것.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예의고 존중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개인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미국의 독립성과 한국의 연결성. 서연이에게 둘 다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혼자 설 수 있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귀화 서류를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김나현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받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레이첼 밀러는 이제 과거입니다. 김나현이 진짜 저입니다.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았을 때도 신기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여권. 이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잘 되어야 저도 잘 되고 한국이 인정받아야 저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설렙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싶습니다. 직원을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서연이에게 물려줄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서연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선택지를 주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걸 할 수 있어. 원하지 않으면 내 길을 가.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박도현과 함께 꿈꾸는 미래도 있습니다.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서연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외롭게 자랐기에 서연이는 형제와 함께 자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작은 집도 사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바다 보러 가고 시부모님 자주 뵙고 서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추억 쌓으면 좋겠습니다. 박도현과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지고 손주들 보는 날. 그날도 우리는 손잡고 바다를 걸을까요? 여보, 우리 잘 살았지? 하고 물으면 박도연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하죠. 당신과 함께였으니까요 하고 웃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을 받아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가족을 주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사계절, 이 나라의 음식, 이 사람들의 따뜻함.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서연이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하고 웃어주는 것,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 더 주시는 것, 택시 기사님이 조심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제게는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가끔 미국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레이첼 잘 지내? 저는 대답합니다. 응, 정말 잘 지내. 행복해. 그들은 놀랍니다. 한국에서? 정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응, 여기가 내 집이야. 내 가족이 있고 내 일이 있고 내 미래가 있어. 후회하냐고 물으면 저는 웃습니다. 단 1초도 후회 안 해.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요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외국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언어, 문화, 취업, 정착.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덜 겪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한국 정착 지원 재단. 꿈 같은 이야기지만 박도연은 응원합니다. 라현 당신이 하면 다 잘 될 거예요. 서연이가 자라서 묻겠죠.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요? 저는 대답할 겁니다. 엄마는 사랑을 찾아왔어. 아빠를 만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고 너를 만났어.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만났어. 인생은 신기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커리어를 계획했지만 얻은 건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출세를 원했지만 얻은 건 행복이었습니다. 안정을 추구했지만 얻은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연이가 낮잠 자고 박도연이 서재에서 일하고 저는 거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입니다. 맑고 높은 하늘. 저는 이 하늘 아래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더 큰 회사, 더 행복한 가족, 더 의미 있는 삶. 요코스카 앞바다에서 박도현과 충돌했던 그날, 저는 화가 났었습니다. 이 고집 센 한국 군인이 왜 내 계획을 방해하나?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진짜 인생의 시작. 박도연은 제 계획을 방해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해준 겁니다. 좁은 세계에서 넓은 세계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방황에서 확신으로 저를 이끌어준 겁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종교는 없지만 기도는 합니다. 감사하다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박도현을 만나게 해줘서, 한국에 오게 해줘서, 서연이를 낳게 해줘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해줘서.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이 행복을 지킬 용기, 더 나은 사람이 될 용기, 세상에 기여할 용기. 김나현으로 사는 매일이 선물입니다. 포장도 예쁘고 내용물도 소중한 선물.
저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에게,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옳다고 믿는 것을 하세요. 후회는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저는 시도했고 실패할 뻔했고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일합니다. 이제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레이첼 밀러는 추억이고 김나현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꿈보다 아름답습니다.